자, 조산운동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그 성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현상, 화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화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뭘 보는 거라 그랬습니까? SiO2의 함량이요. SiO2는 뭘 만드는 물질이라고요? 유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SiO2의 함량이 많을수록 밝은 색깔이고 점성도는 커지고 유동성이 작아지게 되고 폭발형이 된다. 그래서 종상 형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제일 헷갈리는 것이 그동안 이제 수업을 하면서 보면은 온도가 높은가 낮은가를 가지고 자꾸 헷갈리시는데 SiO2는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 그냥 녹아버리는 겁니다. 녹는 양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SiO2의 함량이 작다면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많이 녹았다. 그래서 온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지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화산 활동이 그 압력을 받아서 마그마가 분출되는 현상이라면 이 지진이라는 것은 판과 판이 서로 만나게 되면서 마찰에 의해서 땅이 진동을 일으키는 것이 지진입니다. 지는 땅 지자고요. 진짜는 진동할 때의 진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단어부터 한번 보시죠.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발생 원인으로 단층, 화산 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층은 뭡니까? 땅덩어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 단층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진원, 진앙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진원은 지진이 발생한 그 지점을 진원이라고 불러줘요. 지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원. 하지만 진앙은 진원지의 바로 위에 있는 지표면을 진앙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이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땅속 20km 지점에 있을 때 그 땅속 20km 지점을 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수직으로 쭉 올라와서 지표면에 올라가게 되면 그 지표면을 진앙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이때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천발 혹은 심발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천자는 얕을 천자고요. 심자는 깊을 심자입니다. 그러면은 천발 지진과 심발 지진 중에 피해가 심한 것은 뭐겠어요? 천발 지진이요. 얕은 데서 흔들고 있으니까 훨씬 더 피해가 심각한 겁니다. 그 정도 느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때 지진이 얼마나 강한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말로 규모와 진도가 있습니다. 서로 좀 다른 말이에요. 규모라는 것은 어감에서 오는 느낌을 좀 가져보세요. 규모라는 것은 그 덩어리의 크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라는 것은 지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규모는. 하지만 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는 흔들린다는 얘기니까 진도라는 것은 흔들리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일단은 단어에 대해서만 좀 일단 느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나면 지진파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파라는 것은 파동의 약자예요. 파동이 뭡니까? 그래,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게 물어봐야 되는데 길게. 파동은요,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뭘 이용해서 에너지를 전달해 주냐면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매질이라는 것은 매개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A 위치에서 B 위치까지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데 A와 B 사이에 다른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A와 B 사이에 다른 물질, 매개 물질,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때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진동을 하게 돼요. 이때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방식을 파동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파동은 매질을 진동시키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A에서부터 입자를 보내서 여기 매개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개 물질을 때려주면 이 매개 물질이 이동하면서 다음번 매개 물질을 때려주겠죠. 그리고 얘는 다시 부딪혔으니까 다시 되튕겨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때리면서 매질을 진동을 시켜주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혹은 이 친구가 위아래로 진동을 하면서 내가 위로 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같이 데리고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또 데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스스로가 A가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여기 있는 매개 물질도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일단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그저 진동만 해주는 겁니다.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방식이 파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동과 진동의 차이점은 뭡니까? 자, 이렇게 가면은 이것은 이동이에요, 진동이에요? 이렇게 갔어요. 카메라가 못 잡아주시는. 갑니다. 가고 있어요. 막 가고 있어요. 이건 이동이에요, 진동이에요? 이동이에요. 이건 이동입니다. 실제로 위치가 변해버리게 되는 것은 이동인데, 갔다가 왔다가 이게 뭐예요? 저 환갑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이거 뭐예요? 진동이에요. 이게 보기보다 되게 부끄러워요. 자, 이렇게. 그래서 매질이 실제로 거기까지 가버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갔다 왔다 하는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만 글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파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진계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진기상 읽어보시면 돼요. 주시곡선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주시곡선 중에 PSC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글뱅이만 쳐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지진입니다.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땅이 진동을 하니 진동이 생겨났죠. 그럼 이 진동이 전달이 되게 돼요. 진동을 전달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파동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진에서부터 생겨나는 파동값을 갖다가 먼저 볼 겁니다. 이 지진파는 크게 P파 그리고 S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매질을 때려요. 그러면은 매질의 진동하는 방향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외울 게 아니니까. 매질을 때려주는 거예요. 때리면서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과 파동이 이동하는 방향이 같은 경우가 생겨날 수 있겠죠.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나란할 때, 요때를 종파라고 불러줍니다. 이게 종파예요. 그런가 하면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매질을 진동시킬 수가 있어요. 매질을 수직으로 진동시켜주는 것은 횡파라고 불러줍니다. 종파는 때리고 튕겨나가고 또 때리고 튕겨나가고 때린 친구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빡 이렇게 되는 것이 요것이 종파입니다. 횡파는 내가 올라가면서 옆에 애를 데리고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면 그 올라가는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애를 또 데리고 올라가요. 또 얘가 이렇게 점점 옆에 있는 애를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한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애를 자꾸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요. 이게 횡파가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기체, 액체, 고체에서 모두 다 전달될 수 있는 파동은 누구겠어요? 기체는 어떤 말로 표현한다고요? 자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전달해 주려면, 진동을 시켜주려면 옆에 있는 애를 데리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옆에 있는 애를 데리고 올라가려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체에서도 전달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종파가. 때려주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때려주는 것은 서로 인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때리는 종파는 기체, 액체, 고체에서 다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횡파는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데리고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지진파의 횡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만 그걸 들어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P파와 S파가 벌써 모양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P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군요. 이렇게 P파.
그렇게 보면은 못해요. 환갑이 얼마 안 남았는데. 피파예요, 이렇게. 손 모양입니다, 이렇게 손 모양. 그래서, 야,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하고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같아요. 예, 이렇게 요게 피파입니다. 그럼 피파는 어디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기체, 액체, 고체를 다 통과할 수 있는 거죠. S파는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진행할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는 누구만 통과할 수 있다고요? 고체만. 자,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P파가 힘이 세겠어요? S파가 힘이 세겠어요? 누군가를 때려주는데 퍽 이렇게 때리는 것과 이렇게 누가 힘이 센가요? S파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때리는 게 더 아플 거예요. 네. 그래서 PA 정도는 누가 더 심한 거예요? S파가. 빠르기는요. 콕 이렇게 진행하는 것과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누가 훨씬 더 빠르겠습니까? P파가.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지진파의 특징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종파라고요? P파가. 누가 횡파예요? S파가. 속력은 누가 빨라요? P파가. 피해는 누가 심해요? S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반드시 먼저 도착하는 친구가 P파고 나중에 도착하는 것이 S파예요. 그래서 P파가 도착한 다음에 S파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PSC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PSC가 짧아요. P파가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S파가 도착했어요. 이건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먼 데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고, P파가 도착하고 나서 S파가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다면 이 지점부터 먼 곳에서부터 왔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걸어가는 것과 자전거를 타는 것은 누가 빠릅니까? 자전거가 빠르지만 한 5m 지점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보여지지 않겠죠. 하지만 500m 지점에서는 그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PSC. 이 PSC라는 것은 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값을 측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측정하면은 어느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이게 지진파에 대한 거고요. 거기 한번 보시죠. 48페이지에 P파라는 친구는 압축과 팽창을 통해서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나란하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S파, 횡파인 경우에는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은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이다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매질의 종류도 결정을 시킬 수가 있고요. 진폭. 누가 진폭이 큰 거예요? 아까 콕콕콕 찌르는 거하고 이렇게 훅훅 때리는 거하고 이 느낌을 좀 가져주시면 됩니다. 누가 진폭이 큰가요? S파 쪽이. 그럼 피해도 누가 크다고요? S파 쪽이. 속력은 누가 빠르다고요? P파 쪽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L파는 표면파입니다. 굳이 이것을 이제 따로 얘기하는 것은 표면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가장 PA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L파는 그냥 표면파다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한테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 정도 보신다면 지진의 세기를 설명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규모와 진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민감한 것은 뭐예요? 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매그니튜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진도가 얼마야라고 얘기할 때 그것들은 다 진도 값입니다. 실제 지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규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피해를 주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규모는 그 지진이 발생할 당시에 얼만큼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관측하든지 간에 규모값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같은 지진이라면 규모는 어디서 측정하든지 일정해요. 하지만 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폭의 정도기 때문에 같은 지진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면파의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를 먼 곳으로 나가게 됐을 때는 더 많은 것들이 나눠 쓰게 돼서 에너지를 나눠 쓰게 돼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도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요걸 보시면 됩니다. 늘 빠지지 않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두 개의 보기가 있어요. 그게 P파와 S파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규모와 진도를 구분하는 것은 빠지지가 않는 보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아쉬운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처음에 화산과 지진 파트를 수업을 하면서 제일 첫 해 공무원 시험이 진행되기 전이었어요. 진행을 하면서 지진보다는 화산 쪽이 조금 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라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화산은 말씀드렸지만 올해 나오기 전까지는 한 문제도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진 보세요. 와중에 뺀 거예요. 기출문제를 너무 한 페이지에 다 안 들어가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냥 비슷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다른 것들로만 메꿨는데도 지금 이렇게 기출이 된 거예요. 다 기출문제로만 빡빡하게 채웠습니다.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출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전에 많이 출제가 됐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내놓기가 쉬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나올 확률이 여전히 큰 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파트인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보기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제 1번부터 한번 보시죠. 동일 지진에 대해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예요. 동일 지진. 같은 지진에 대해서 지금 서로 다른 관측소에서 관측했대요. PSC는 누가 깁니까? B가요. 그럼 누가 더 멀리 떨어진 거예요? B가요. 언제 도착했는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P파가 도착하고 나서 S파가 도착할 때까지 그 시간의 간격만 보시면 돼요. 자, 보기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규모가. 그리고 두 번째가 진도. 빠지지 않는 보기예요. 규모와 진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누가 더 큰 거예요? 같습니다. 동일한 지진이기 때문에 규모는 반드시 같고요. 진도는요? 진폭의 크기를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누가 더 커요? A가 폭의 정도가 더 크죠. 그냥 보시면 됩니다. PSC는 누가 더 길고요? B요. 진원까지 거리는 그래서 누가 더 멀어요? B가 멀다가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제 3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A는 백령도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을 보여주고 있고 B는 그 당시의 지진의 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 A에 나타난 규모는 같은 시각 어느 지점에서 관측하더라도 같은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나요? 같은 지진이라면 뭐가 항상 일정하다고요? 규모가 항상 일정하다고요. 북한의 황해남도에서는 서울보다 더 큰 진도를 감지했을 것이다. 보시면은 진도의 그 범위를 지금 확인하면 황해남도는 대략적으로 3쯤이라면 서울은 대략적으로 1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진도는 누가 큰 거예요? 황해남도가. 규모는 같지만 진도는 관측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림 B에서 진도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달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작답니다. 그래서 올바른 거 가나다 다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실만 하죠? 그 밑에 한번 더 보시죠. 동일한 지진에 대해서 관측소 A와 B의 지진 기록입니다. 늘 우리한테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지진이다예요. 그럼 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규모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PSC 한번 보시죠. PSC는 P파가 도착하고 나서 S파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A지역은요. 언제 도착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A지역의 PSC는요. 20초. B지역의 PSC는요. 12초.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예요? A가. 그래서 PSC는 A가 더 길구나. 그럼 기억이 들어가는 건 다 틀렸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규모는 볼 필요 없이 항상 어떻다고요? 같기 때문에 니은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니까 답은 몇 번인 거예요? 3번이다 라고 구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아쉬우니까 디귿도 보자고요. 진원까지의 거리는 누가 더 멉니까? PSC가 긴 A 지점이 더 멀고요. 지표면이 흔들리는 정도는 뭘 봐주면 되는 거예요? 진도를 보면 누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바른 건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진에서 나오는 문제가 대략적으로 어디에서 주어지는지 느낌이 오죠? 자, 그 옆에는 예제 2번도 맞아보시죠. 두 종류의 지진파가 전파되는 모습입니다. 가는 뭔가요? P파. 나는요? S파. 자, 진폭은 누가 크다 그랬습니까? 나가. 맞나요?
전파 속도는 누가 빠르다 그랬나요? 가가, 피파가 빠른 거죠. 나에서는 매질은 어떤 진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아래로 진동을 하고 있으니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피파가 아닌 거죠. 그죠? 매질의 진동이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것은 가나 중에 누가 되는 거예요? 가가 될 겁니다. 지구 내부를 모두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무슨 파동이라고요? 종파, 피파니까 거기 있는 가가 될 거예요. 요 정도 문제만 나오면 손쉽게 푸실 수가 있죠? 예, 그만큼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갖다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진대, 화산대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유명한 불의 고리라는 것이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불의 고리 아시죠?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얘기하는 환자는 뭐예요? 고리 환자. 그래서 태평양 주변을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는 반지 모양의 화산대와 지진대가 있더라고요. 화산과 지진이 무진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특별한 몇몇 지역들만 늘 지진과 화산이 발생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판의 경계, 판 구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에 대한 얘기를 쭉 할 건데요. 일단은 판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우리가 이미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젠 복습만 하는 겁니다. 신나죠? 신이 나진 않아요. 대륙판은 뭘까요? 대륙 지각과 상부 멘틀, 단단한 덩어리들이죠. 해양판은요? 해양 지각과 상부 멘틀입니다. 자, 대륙판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뭐라 그랬나요? 대륙판은 두껍다. 해양판은요? 무겁다. 요거 기억하는 겁니다. 대륙판은 두껍고 해양판은 무거워요. 대륙판과 해양판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습니까? 5대양 6대주 보시면서 바다 위에 있으면 해양판, 육지 위에 있으면 대륙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50페이지에 그 세 개 지도 한번 보시죠. 필리핀판은 뭡니까? 우리 안 외울 겁니다. 그냥 나오면 나오는 거 보면서 그냥 문제를 풀 거니까 필리핀판 이런 거 안 외울 거예요. 필리핀판은 뭐예요? 해양판. 태평양판은요? 해양판. 북아메리카판은요? 대륙판인데 지금 보면은 누구도 같이 끼고 있어요. 바다도 끼고 있죠. 그래서 일부는 대륙, 일부는 해양판입니다. 이때 북아메리카판의 왼쪽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대륙판, 오른쪽은 해양판, 대서양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해양판입니다. 유라시아판은요? 유라시아판은요? 대륙판, 아프리카는요? 대륙판, 하지만 아프리카판의 제일 아래쪽도 여전히 해양판의 특징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고 그냥 찾으면 돼요. 보고 찾으면 되는데 이 판의 구조에 대해서, 이 판이 움직여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대륙이 이동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백에너 씨, 이 백에너 아저씨인데 살아있을 때는 인정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판의 이 대륙, 판이 이동하는 그 힘의 원동력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고 있죠. 판이 이동하는 그 원동력이 뭐예요? 멘틀의 대류 라고 얘기합니다. 멘틀은 누가 올라오나요? 누가 올라오나요? 혈압이 올라와서 지금 누가 올라옵니까?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많고 움직임이 활발해지니까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상승하는 거였죠. 어떤 멘틀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운 멘틀이. 그럼 어떤 멘틀이 가라앉습니까? 차가운 멘틀이. 이제 처음에 이런 기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는 이거 안 하고 그냥 누가 올라와요라고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근데 뒤에 기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계속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위로 올라간다고요? 뜨거운 게. 그래서 멘틀이 대류를 해요. 멘틀 대류에 상승부가 있고 멘틀 대류에 하강부가 있는 거예요. 자, 멘틀 대류의 상승부와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있습니다. 어디가 뜨거울까요? A와 B 중에 어디가 뜨겁습니까? A가. 뜨거운 친구가 치고 올라오니까 A가 뜨거운 거예요. B는 차갑습니다. 이것을 지각 연류량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구의 껍데기에 흘러가는 열의 양이다라고 얘기해서 지각 연류량이라고 불러주는데요. 뭘 넘겨봐도 소용없습니다. 뭘 넘기시게요? 우리 한꺼번에 같이 교재 보면서 같이 정돈할 거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일단 원리부터 보시는 게 좋으니까 통틀어서 그냥 지금 뭐 적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적을 시간 드릴 거예요. 굳이 적고 싶으시면 그냥 50페이지 밑에 빈칸에다 그냥 조금씩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지각 연류량이 크다고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자, 이때 이동하는 이 멘틀들이 이 위에 있는 상부 멘틀과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판덩어리들을 이동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동하겠죠? 멘틀이 끈적끈적하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A 지역은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퍼져나가는 것을 발산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지각 연류량이 상당히 큰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발산형 경계입니다. B는요. 두 개의 판덩어리들이 지금 서로 모여지고 있죠. 모여지는 것은 수렴형 경계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발산 경계, 수렴 경계가 되는 거예요. 단 이 발산 경계가 대륙판이냐 해양판이냐, 수렴 경계가 대륙판이냐 해양판이냐 이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옆에서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서 봐보자고요. 위에서 봤더니 판이에요. 판입니다. 판이고 판이에요. 이런 조각조각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건 옆에서 본 거고 이건 위에서 본 거예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라면은 이 친구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거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서 이렇게 대류를 하고 있고 이렇게 대류를 하니까 이 부분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예요, 하강부예요? 상승부. 그래서 이것은 무슨 경계가 됩니까? 발산 경계가 되는데 특이한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지점들. 이 지점은 서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서로 모이는 것도 아니죠. 이건 뭐라고 불러주는 겁니까? 엇갈려 가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그저 판과 판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더라. 이것은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엇갈리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판의 경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움직이고 있으면 변화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 판의 경계를 우리가 크게 지금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겁니까? 세 가지죠.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발산형 경계,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수렴형 경계, 그리고 이 멘틀 대류의 옆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보존형 경계, 엇갈리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능한 경우의 수들을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나중에 같이 교재 보면서 같이 정리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거 외울 내용 별로 없거든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판과 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벌어집니다.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찢기 쉽다 그랬습니까? 해양판이. 그래서 대다수의 발산 경계는 해양판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대륙판을 찢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 전화번호 부책도 이렇게 찢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대륙판도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는 곳에 있습니다. 이거 해양판이에요. 요것도 해양판이에요. 제 얼굴은 멘틀이에요. 할 거예요. 자, 해야죠.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멘틀을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멘틀 대류 상승부에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랬더니 누가 올라와요? 누가 올라와요? 멘틀이 올라와요. 근데 멘틀이 올라오는데 위에 뭐가 있어요? 창피해요. 위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식어요. 굳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답을 잘하지 않으면 다 같이 해보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발산이 되면 아랫부분에 누가 올라온다고요? 멘틀이 올라와서 뭘 만들어준다고요? 산맥을. 바다에 만들어지는 산맥이기 때문에 해령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되셨죠? 예. 자, 이때 판과 판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V자 형태의 골짜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생각하면 당연할 거예요. 판과 판이 서로 이렇게 벗어나면서 밑에 있는 멘틀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을 테니 이렇게 V자형의 골짜기가 만들어져요. 뜨거운 친구가 만드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열곡이라고 불러줍니다. 발산형 경계에서 반드시 보여지는 것이 열곡이에요.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벌어질 때도 똑같이 생겨나는 것은 열곡입니다. 근데 이것은 거의 없으니까 우린 별 신경 안 쓰고요. 자, 벌어졌습니다. 그럼 해양판이 막 가다 보면은 벌어져서 쭉 가다 보면 누구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바다는 누구랑 만나고 있습니까? 대륙, 육지와. 그래서 이때 아까 발산됐던 그 해양판이에요. 해양판입니다. 여기 대륙판이 있어요. 해양판과 대륙판이에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누가 무거운가요? 해양판. 그럼 누가 밑으로 꺼져요? 해양판이 대륙판의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섭입형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땅이니까 마찰이 굉장히 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서 대륙판의 끝부분을 말아서 같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해양판이 무거우니까 밀도가 크니까 대륙판의 아랫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대륙판을 갖다가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가 생겼나요? 골짜기. 그래서 바다에 깊이 생겨나는 이 골짜기를 해구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더니 뭐가 만들어졌어요? 해구가. 자, 이때 마찰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난다고요? 지진이.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해양판이 대륙판의 아랫부분으로 섭입하면서 얕은 부분에서도 지진이 생겨날 수가 있죠. 깊은 부분에서도 얘를 치면서 지진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럼 얕은 데서 생기는 지진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발. 깊은 데서 생기는 신발.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 다 같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때 해양판 쪽에서 지진이 생겨납니까? 대륙판 쪽에서 지진이 생겨납니까? 어디요? 판의 경계에서 어느 쪽으로? 대륙판 쪽으로 지진이 생겨나고 있죠. 대륙판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진의 깊이는요? 깊어지게 되는 거고요. 해양판 쪽에는 지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예요? 일본이요. 일본이 대륙판입니까? 해양판입니까? 대륙판이요. 대륙판의 끝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해양판이 그 일본의 아랫부분으로 섭입해 들어가면서 일본을 말아서 지금 데리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1년에 1cm씩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1m 가라앉으려면 100년이 필요해요. 그죠? 50m 가라앉으려면 얼마큼 필요합니까? 5,000년이요? 우리가 역사가 얼마쯤 됐나요? 그러니 후지산 높이도 있고 해서 다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단 일본은 지진이 굉장히 많죠. 1년에 거의 400회 정도의 지진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실제로 느끼는 지진이 70회 이상이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몸으로 느끼는 거에.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얼마 전에 한번 지진이 크게 일어나긴 했었지만 우리는 1년에 그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진 않죠.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좀 더 대륙판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 오늘자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뉴스 보니까, 오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봤는데 서울에서 뭐 진도 6.5인가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막 난리가 나,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 서울에서 그 정도의 지진이 생겨날 정도면 일본은 다 죽었네?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었어요. 왜요? 너 다 농담입니다. 되게 불안한데.
개인적으로 별다른 그런 그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색무취 무미의 사람이니까 어떠한 견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서울은 무슨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인데 서울에서 6.5 정도의 그런 어떤 진도를 느끼게 될 정도라면 일본은 무슨 지진이 일어나는 곳입니까?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날아가는 거라고요. 다 날아가요. 일본에서 가장 큰 지진이 뭐가 있었습니까? 저 그 애니메이션 봤었는데 도쿄 매그니튜드 8.0인가?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봤던 것 같은데 대학교인가요? 뭐 하여튼 언제 하여튼 봤어요. 그 내용이 그 도쿄에서 진도 8.0짜리의 지진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건물들 다 무너지고 전부 난민이 돼갖고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막 집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안 보실 거죠? 보실 리가 없죠. 안 보실 거죠. 그래서 그냥 스포일러를 하나. 그 애가 죽은 거예요. 계속 애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누나인가가 하여튼 이렇게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뭐 신경 쓰고 막 둘이 싸우기도 하고 막. 근데 처음에 싸울 땐 진짜 싸우는 거였는데 나중에 막 되게 잘해주거든요. 왜 잘해주는 거냐면은 죽은 애라서 귀신을 보는 거, 그 죄책감에서 없는 애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였어요. 한 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고 영화 보면 되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 영화 자체가 되게 이렇게 뭐랄까 잔잔하게 이렇게 계속 흘러가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얘가 죽은 애야라는 게 막판에 딱 나오는데 되게 이렇게 우와 뭐 이런 영화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볼 필요가 없는 영화예요. 단 서울이 만약에 6.5 정도의 진도값을 가지게 된다면 도쿄는 9.0이에요. 관측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될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 어디로 들어갈수록 지진이 피해가 심해진다고요? 대륙판의 끝부분으로 나갈수록, 대륙판의 안쪽 부분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지진의 깊이가 어떻게 돼요? 깊어지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느낌만 가져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시죠.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다 같이 하기 싫으면 외우기로 했습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면 밑에 있는 멘틀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해령. 이때 발산됐던 해양판이 계속 가다 보면 누굴 만난다고요? 대륙판을 만나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부분에는 해양판이 대륙판의 아래로 섭입해 들어가면서 뭘 만들어줘요? 해구. 이때 밀어붙이는 힘을 받았으니 대륙판은 또 밀려나갈 거 아닙니까? 밀려나가다 보면 저쪽에서도 밀고 들어오는 대륙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구는 둥그니까. 이 바다 무슨 바다예요? 태평양. 이 바다 무슨 바다입니까? 대서양이요. 이 바다 뭐예요? 이것도 대서양이에요. 이 바다가 이 바다예요. 둥글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갈라져서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져요. 이 친구에서도 지금 이 친구가 밀고 들어가요. 여기서 갈라지면서 밀고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밀고 들어가는 친구와 여기서 밀고 들어오는 친구와 여기에서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래서 대륙판, 해양판이 발산되면서 밀고 들어가서 대륙판을 만나고 그 대륙판은 또 밀고 가면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역시 수렴 경계예요. 대륙판이 대륙판을 만나는 수렴 경계입니다. 만났어요. 누가 밑으로 꺼져요? 둘 다 밀도가 어때요? 같죠? 그럼 누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니까 이렇게 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밑으로도 똑같이 내려가고 이렇게 손이 작아서 미안해요. 이렇게. 그럼 위로 휘어져서 올라가는 습곡 산맥, 아래쪽으로도 파고 들어가니 위에서도 지진이 생겨나서 천발 지진, 아래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지진이 생겨나서 신발 지진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발산형 경계에서 반드시 보여지는 것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요? 열곡 형태가 있다면 해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같이 정리한다 그랬어요. 지금 막 열심히 적을 필요 없습니다. 대륙판이에요. 입체예요. 입체. 예, 대륙판이고 해양판이 이렇게
대륙판의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섭입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대륙판이 같이 말려 들어가면서 여기 골짜기가 생겨나는 것이 이게 해구라고요. 그래서 해양판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랫부분, 대륙판의 아랫부분에 암석 덩어리들이 있었죠. 이것을 해양판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큰 압력을 가해줍니다. 그럼 여기 땅속 깊은 데니까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거운 부분에서 마그마가 있다가 내가 꾹 밀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려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설레임 짜먹듯이. 그런 거예요. 쭉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면서 분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화산활동이. 이 화산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형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호상열도라고 불러주게 돼요. 대표적인 호상열도가 어디 있어요? 일본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밀어붙이면서 얘가 대륙판이 말려 들어가기도 하지만 지금 힘을 크게 받고 있으니까 찌글찌글해지기도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라고 불러져요? 찌글찌글한 산맥은 습곡산맥. 이런 것들이 해구 주변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요? 입체입니다. 입체. 이렇게. 누가 위로 올라가고 누가 밑으로 내려가고가 아니고 그냥 찰흙덩어리 이렇게 딱 만나면 이렇게 쫙 밀려 올라가듯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천발지진, 신발지진 다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발산 경계와 수렴 경계만 있느냐? 아니라 그랬었죠. 뭐도 있다 그랬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보존형 경계. 이 친구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갑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서로 벌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양판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벌어진 틈새로 누가 밀고 올라온다고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게 되면 발산경계입니다. 누가 밀고 올라와요? 멘틀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산맥을 갖다가 형성을 하게 될 거예요. 다 입체입니다. 자꾸 입체를 강조. 여기는 마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진이 없어요. 요 지점은 서로 엇갈려 가면서 판이 끊어지고 있죠. 서로 이렇게 엇갈려 가는 거죠. 화산은 있어요, 없어요? 밑에 있는 멘틀이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오죠. 화산은 없어요. 지진은 있어요. 위에 있는 얇은 판때기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부딪힐 테니까. 무슨 지진이에요? 천발 지진이 있죠. 이것을 변환 단층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판과 판이 엇갈리면서 천발 지진만 발생하는 이런 단층지대를 보존형 변환 단층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대표적인 지역이 산 안드레아스 단층지대예요. 자,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해령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다 됐어요 이제. 이제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 다 끝났어요. 해령,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는 곳. 대표적인 지형은 대서양의 중앙해령입니다. 대서양 중앙부가 다 벌어지고 있어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해구. 보여지는 지형은 뭐가 있다고요? 호상열도. 대표적인 호상열도 지역은 일본. 혹은 해양판이 대륙판을 밀어붙이면서 대륙판이 찌그러져서 만들어지는 습곡산맥이 있습니다. 해구에 만들어지는 습곡산맥. 대표적인 지역은 안데스 산맥.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습곡산맥이 만들어져요. 대표적인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네팔 지역에서 큰 지진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때 지방직 문항으로 네팔 지진 나왔었어요. 이런 어떤 지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국가직이나 서울시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게 있으면 꼭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대략적인 감각이 생겼으면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아니 그래프가 아니죠. 지도를 보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보죠. 어디가 어딘지는 좀 아시나요? 자, 필기도 다 할 겁니다. 51페이지 예제 2번부터 먼저 보시죠. 가는 히말라야 산맥, 나는 안데스 산맥입니다. 단면의 그림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릅니다. 단지 히말라야 산맥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계. 안데스 산맥은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경계구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판은 모두 판의 운동으로 형성된 산맥이 맞나요? 맞죠? 둘 다 무슨 산맥이라고요? 습곡 산맥. 무슨 경계라고요? 수렴 경계. 왜요? 한 번씩 해보고 싶으세요? 해양판? 발산하는 거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거 애기들한테 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산맥에 걸어 올라가봐 그래서 이렇게 타박이도 이렇게 불러주고 하면은 재밌어 하니까 혹시라도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다른 사람한테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민망하겠지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꾸역꾸역 집어넣는 공부보다는 자꾸 공부했던 내용을 꺼내보는 공부가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그게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기 훨씬 쉬워서.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뭘 하면은 내게 된다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한 번씩 해주면 그러면 이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혹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듣기 싫어하셔도 한 번쯤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면서 해령이 만들어지는 것도 보여주시고 다른 친구분들한테도 한 번씩 보여주시면 이게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정말로 한 번쯤은 좀 해보시면 좋겠고 저랑 같이 하자 그러면 안 하실 걸 알기 때문에 혼자서는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친구 없는 분들 계시죠, 그죠? 거울 보면서 하세요. 예. 자, 나의 산맥을 통해서 대륙판보다는 해양판의 밀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지금 나는 안데스 산맥이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곳이라 그랬었죠. 항상 누가 섭입한다고요? 해양판이 대륙판의 아래쪽으로 섭입하기 때문에 해양판의 밀도가 크다, 가라앉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가산맥에서는 조산운동이 일어나는가? 조산 뭐라 그랬어요? 수평 방향의 힘의 이동이 조산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은 양쪽에서 지금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수평 방향인 거 맞아요? 예, 조산운동 맞죠. 가와 나에서 모두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가? 누구는 일어나겠어요? 안데스는. 하지만 가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지금 이렇게 펑퍼짐하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눌러버리고 있는 거죠. 화산활동은 밑에 있는 마그마가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뚫어야 되는 지역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두꺼워지니까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화산활동이 없어요. 외울 내용이 아닌 겁니다. 자, 이제 같이 교재를 보면서 한번 정돈을 해보죠. 52페이지입니다. 백앤허 씨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보시면 되는데 이런 판이 하나의 판덩어리, 판계아가 아니라 쪼개져서 찢어져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판과 판 사이에 경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경계는 모두 화산대와 지진대예요. 화산활동도 심각하고 지진활동도 많이 일어나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렇게 우리가 나눠주게 되는데 발산 경계는 양쪽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해양판과 대륙판이 벌어지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자, 발산형 경계의 지형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거기다 동글배기 쳐주시면 돼요. 열곡. 해양판들이 벌어지든 대륙판들이 벌어지든 열곡이 생겨나게 됩니다. 열곡은 무슨 모양이라 그랬나요? V자 형태의 골짜기가 열곡입니다. 자,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트어지는 부분, 찢어지는 부분에서만 지진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발 지진만 일어나고 있고 찢어지고 있는 곳으로 밑에 있는 멘틀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화산활동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줄 긋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납득을 하셔야 돼요. 자, 이때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는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해령이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지형이 어디라고요? 대서양의 중앙해령. 여기다가 네모칸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열곡, 대서양 중앙해령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곳도 열곡대인데 대표적인 지형은 어디가 있습니까? 동아프리카에 열곡대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굳이 네모칸을 칠 필요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열곡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뭐라 그랬습니까? 발산이고요. 아프리카판은 무슨 판이었습니까? 대륙판이었으니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뭐란 얘기예요? 대륙판의 발산 경계다라고 이름만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렴형 경계는 별표요. 저희한테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하는 곳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거기다 동글배기 쳐주시죠. 뭐가 있습니까? 해구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됐을 때는 반드시 해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해구는 해양판이 대륙판의 아랫부분으로 섭입해 들어가면서 생겨나는 깊은 골짜기처럼 보이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예. 자, 이때 해구에 호상열도가 생겨나는 곳이 있어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지형인 거죠. 대표적인 지형이 어디라고요? 일본. 그럼 일본 거기다가 동글배기 쳐주시면 됩니다. 해구의 호상열도 대표는 일본 해구. 자, 그러나 이때 해양판이 대륙판을 밀어붙이면서 찌그러지는 곳도 있다 그랬었죠. 대표적인 곳이 어디라고요? 안데스 산맥. 동글배기 쳐주시면 돼요. 다 동글배기 쳐주세요.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은 뭐가 만들어지고요? 습곡 산맥이요. 대표적인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 동글배기 쳐주시죠.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도 하나의 해양판이 다른 해양판의 안쪽으로 섭입해 들어가면서 해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마리아나, 알류산 이런 해구들이 있는데 마리아나 해구는 우리가 좀 들어본 적 있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좀 필리핀 뭐 요딴 데서 들어봤나요? 그래서 그쪽에 바다가 되게 이쁘고 뭐 요런 스노클링하기 좋고 못 가봤잖아요. 그죠? 우울하지만 우리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안 써요.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엇갈리는 변환단층은 온 바다에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디가 특별한 지역이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령과 해령의 그 중간 지역에서 다 볼 수 있는 게 변환단층이에요. 하지만 대륙판과 대륙판이 엇갈리는 경우는 굉장히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동글배기를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륙판과 대륙판의 보존 경계입니다. 자, 산 안드레아스 언제 들어봤나요?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죠? 보셨나요? 영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죠? 어제도 막 마션 얘기하는데 다들 그냥 뭐 그런 영화가 있어? 뭐 이런 표정이고. 우리는 영화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영화를 알면, 아니 이 과학을 알면 영화가 조금 더 재밌어지거든요. 인터스텔라 보셨나요? 그 인터스텔라의 뜻이 뭡니까? 성간물질 따위인가요? 인터스텔라 보면은 중력장에 의해서 시간이 왜곡되고 이런 내용들 나오죠. 블랙홀로 막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 우리 그거 학습하거든요. 뒤에 상대성 이론. 그거 알고 그 영화 생각하면서 보면은 오류를 좀 줄여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혹은 그 과학 내용을 알고 그 영화를 봤으면 조금 덜 지루하지 않았었을까요? 보면서 여러 가지 오류 찾기도 할 수 있었을 테고. 산 안드레아스 영화 있습니다. 배우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는 그 아저씨가 주인공이에요. 그 옛날에 WWE에서 그 레슬링 하던 그 아저씨 더락. 예, 그 아저씨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영화는 별 재미없지만 그래도 산 안드레아스를 머릿속에 인식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더락 그 아저씨가 주인공이었어요. 배경이 어디였겠어요? 미국이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미국 배우인데? 예. 산 안드레아스는 자,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남아메리카인가요? 북아메리카인가요? 북아메리카겠네요. 저 북아메리카의 동부 지역인가요? 서부 지역인가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북아메리카판의 왼쪽은 대륙판이지만 오른쪽은 해양판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하에는 대륙판이 엇갈리는 지역이라 그랬네요. 어디인가요? 서부 지역쯤 될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자, 동글배기 친 것들 한번 보시죠. 뭐뭐 있습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이제 끝낼 거예요. 뭐뭐 있나요? 대서양 중앙해령, 일본, 안데스, 히말라야, 산 안드레아스. 자, 이것을 53페이지에 있는 그 세 개 지도에다가 그려보세요. 어디가 어딘지 지도에서 찾을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대서양 중앙해령 그려보세요. 어딥니까? 대서양 중앙해령 어딘가요? 여기입니다. 다 그려야지 어딘지 아시죠? 예. 여기요. 예. 거기
북아메리카판 옆쪽에 있는 그 긴 발산경계, 해양판의 발산경계가 보이시죠? 그게 대서양의 중앙 해령입니다. 일본 해구 표시해 보시죠. 예. 일본 지역. 어딥니까, 거기? B네요, B. 맞나요? 예, 예. 자, 안데스 산맥 표시해 보시죠. 안데스 산맥.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남아메리카의 어느 지역인가요? D입니다, D. D. 히말라야 표시해 보시죠. 히말라야 어디 있나요? 오, 예. 여기 A 지역에 있습니다. 산안드레아스 단층지대 표시해 보시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북아메리카판의 그 위쪽에. 여기가 산안드레아스 단층지대입니다. 그래서 늘 보면 지금 A, B, C, D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역들인 거죠. A가 뭐라고요? 히말라야. B는요? 일본. C는 해양판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해령입니다. D는요? D는요? 안데스 산맥이라고 그랬습니다. 되시나요? 되셔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페이지 57페이지까지를 다 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복습하실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복습하실 때 뭘 특별하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항을 보면서 내가 풀이를 할 수 있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이 판의 경계 파트가 사실은 직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처음에 공무원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단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너 나한테 막 찍어달라 그러는 거죠. 문제 어느 파트에서 출제가 될 건지 찍어달라 그래서 왜요? 라고 여쭤보면은 그 부분만 공부 안 하려고 막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나와! 라고 말씀드리면은 거기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차 공무원 과학이 틀을 잡아가고 있어요. 예전처럼 되게 어이없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형태가 지금 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틀이 잡혀가면 잡혀갈수록 꼭 나와야 되는 파트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5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기출됐던 문제들도 있고요.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문제가 지금 여기 아직 2016 국가직까지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부록으로 사실은 들어갔고 지방직과 서울시는 교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2016년도 문제는 지금 국가직 문제만 뒤에 부록으로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그동안 기출됐던 것은 2015년도 것까지만 지금 이렇게 쭉 보여져서 경향을 갖다 판단하는데 조금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올해도 판의 경계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출제가 되어서 한 4년 전에 제가 예측했던 내용을 이제 점점 지켜나가게 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푸는 방식은 늘 똑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만 같이 풀고 예,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 테니까 57페이지 예제 3번 한번 보세요.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 변동대의 판경계 단면입니다. 아직 복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학습한 내용만으로 이 문제가 풀리는지 보세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우리나라는 대륙지각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해양지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지각이 대륙지각의 아래쪽으로 지금 밀고 들어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맞나요? 자, 이 변동대는 판이 소멸되는 곳인가? 맞나요? 누가 없어지고 있습니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지금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소멸되고 있어요. 지형 A는 호상열도인가? 해양판이 대륙판의 아랫부분을 눌러서 마그마가 밀려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호상열도인가? 맞나요? 맞죠. 지형 B는 판의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가?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그 지형 B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해구. 다 맞는 얘기죠. 판의 밀도는 누가 큽니까? 밑으로 섭입되는 친구가 밀도가 큰 거죠. 누가 커야 되는 거예요? 해양판이. 그럼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 중에 누가 해양판입니까? 태평양판이. 그럼 밀도는 태평양판이 커야 되니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인 거예요? 4번이요. 읽으면서 앞뒤를 유추해서 답을 찾으실 수 있죠. 2번 읽을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문제를 풀 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는 문제를 한 번 읽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데, 이런 판의 경계에서 나오는 문제는 나올 확률도 굉장히 크고, 나오면 문제를 두 번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으면서 맞고 틀린 것을 그냥 체크할 수가 있는 파트예요. 요거 잘 해오실 수 있죠? 그래서 57페이지까지 문제들을 다 풀어오시고, 예,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권까지 정돈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권에 있는 암석이나 작은 변동들을 갖다 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권까지, 수권까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요 지구의 권역에 대해서는 수업을 마무리 짓고 화학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예, 그러니 오늘이 가기 전에 복습 많이 하세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